앞서간 그들을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국군이나 또 민주열사나 이런 분들을 향해서 나는 빚진 자다. 첫째는 우리 역사가들이 보는 것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다. 그리고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신장이라고 하는 큰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했느냐.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광복 70주년과 관련된 강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방되던 그해 일본식으로 말하면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 광복이 이루어지는 그 당일은 아닌 것 같고 그 하루 뒤나 이틀 정도 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골의 면민들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신사가 불태워지는 것을 역시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해방이라는 것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주일학교에 곧 다니게 됩니다. 주일학교에 가서 모세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삼손과 참 블레셋과의 관계라든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들으면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일본이고 다윗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나라였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하는 그 해방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역사하고 비슷하다 하는 걸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 해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걸 주일학교 교육, 성경 교육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뒷날아마 역사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광복 70주년 또는 뭐 해방이라 그대 좋습니다. 이걸 맞이해서 저는 먼저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많은 우리 선배 독립운동가들의 그 노력과 또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많은 국군 장병들, 희생된 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혹시 친척이나 참 선조들 가운데서도 희생된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참 당군 이래 이런 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기업인들과 또 노동자들의 큰 땀 흘린 수고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말할 수 있는 자유, 결사의 자유,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은 또 그걸 위해서 희생된 많은 민주 열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앞서간 그들을 향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국군이나 또 민주열사나 이런 분들을 향해서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로서 무임승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역사를 조금 바르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에 이루어졌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건국절 논란에 가면은
그것이 또 일어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유구한 전통과 그 다음에 역사를 갖고 있는 바로 우리 전통은 기미 3.1운동, 1919년 3.1운동, 3.1운동에 따라서 독립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1919년에 이루어졌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독립을 선포하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전에는 대한제국입니다. 제국은 뭡니까? 황제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민국, 백성의 나라. 3.1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들 가운데서 이제 독립을 선포하니까 일본 재판관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옥에 넣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할 적에 그러면 도대체 당신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독립을 선포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소? 그랬어요. 그때 우리 독립운동가들, 특히 33인에 있는 분들, 우리는 이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오. 그전에는 뭡니까? 황제가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게 아니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오. 그 정신을 받아서 1919년 4월 11일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 전에 서울에서도 한성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저 블라디보스톡에는 국민의회 정부를 또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해에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뭡니까? 임시정부를 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웠지만은 지금 한반도는 일제가 강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서울에도 한성정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블라디보스톡에도 국민의회 정부, 또 상해에도 임시정부가 셋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정부가 셋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그해 9월 10일경에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입니다. 9월 10일을 전후한 그 시기에 새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부, 통합된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정부라고, 통합임시정부라고 합니다. 여기에 셋 중에서 그럼 어느 정통을 잇느냐? 그럴 적에 한성정부, 서울에서 세운 한성정부의 정통을 잇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국민의회 정부니까 그건 임시의정원, 국회와 같은 기능을 갖는 걸 가지고, 장소는 어디라? 상해로 하자. 이렇게 해서 통합임시정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7년 동안 상해와 중국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계속이 되었고 45년에 와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미 군정하에서 3년을 더 지나다가 48년에 정식 정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48년에 정식 정부를 세울 적에 그때 관여한 사람들이 48년 8월 15일에 나라를 세운다, 대한민국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했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 제가 얘기를 했죠. 3.1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이렇게 했는데 그 정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우선 제헌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5월 31일 날 국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제헌국회라 그럽니다. 그때 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의장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이 정부는 1919년 한성 정부의 정통을 잇는 것이다, 계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날 정부 수립한 것을 이제 내외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옛날 총독부 자리, 지금 광화문 있지요. 광화문 바로 그 뒤에 그리고 근정전 앞에 일제 총독부 건물이 큰 게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독립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정부 수립을 발표하는 그런 식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사진에 보면은 크게 프래카드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국민 축하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다. 그전에는 뭡니까? 임시정부 상태로 있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있었지만은 그걸 운영하는 그 정부는 임시정부였지만은 이제는 정식 정부를 세운 것이다. 이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일에 정부 안에서 관보라고 하는 걸 발행합니다. 관보. 정부 안에서만 통용되는 신문입니다. 거기에 법령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장관 임명하면 또는 국장 임명하면 그런 걸 다 써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관보가 있습니다. 그 관보 1호를 냅니다. 1호를 내면서 그게 몇 년 몇 월에 낸다 하는 걸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단기도 있고 서기도 있지만은 우리 정부 안에서는 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습니다. 우리 서기니 단기니 하는 것은 연호입니다. 그 해를 규정해 주는 이름이에요. 예. 각 나라마다 다르지요. 우리는 지금 서기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는 민국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습니다. 민국. 그 뒤에 이제 단기를 쓰다가 그건 세계화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서기, 기독교적인 서기를 사용하지요. 그런데 그때 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행되었느냐 하는 그 시일을 적는 겁니다. 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민국 48년이 민국 30년이면은 1년은 언제입니까? 민국 1년은 1919년입니다. 1919년 4월 또는 9월에 대한민국이 성립이 되었고 그때부터 1948년은 우리 나이로 계산하듯이 그러니까 30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8년에 나라를 세웠던 정부를 세웠던 그 사람들도 이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식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나라는 언제냐? 1919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서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같은 나라 한번 봅시다.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하고 이제 정식 전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연방정부가 세워진 게 언제냐? 13년 후입니다. 그동안에 싸움도 이기고 국제적인 승인도 받고 그리고 각 주마다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헌법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연방정부를 만든 것이 1789년입니다. 76년에서 보면 13년 지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들의 건국 연도를 언제로 잡느냐? 1789년이 아니라 독립을 선포했던 1776년 그리고 독립기념일은 언제냐? 7월 4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것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합니까? 이게 나중에 뭐하고 관계되느냐 하면은
건국절 논란하고 관련이 됩니다. 먼저 그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008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1948년에서 보면은 2008년이 60주년이죠. 우리나라에서 60주년 좋아하죠. 환갑이라 그러고.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60년 됐다. 그리고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만들자. 나라를 세운 그 절기로 만들자 하고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는 소위 뉴라이트 계통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자,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제가 조금 전까지 얘기한 그 설명을 쭉 하면서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라 역사를 잘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무마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광복회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 단체에서 정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지 않고 봐서는 안 된다. 왜? 건국은 언제? 19년에 이루어졌고 그리하자면 19년 4월 11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10월 3일 개천절이라고 하는 그게 일종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건국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뉴라이트 쪽에서 소위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이해하면은 식민지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철도도 놓고 학교도 만들고 근대화돼 가지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그 이후에 세워졌다. 세워진 게 언제냐? 아까 말한 대로 48년 8월 15일이다. 그게 이제 건국절하고 통하는 거죠. 자기들이 건국했다는 거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한 정부 수립하고는 다릅니다. 건국한 날짜로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식민지 전통 위에서 나라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제가 도와줘가지고 근대화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1919년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건 뭡니까? 그건 독립운동의 전통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됩니다. 이승만 박사도 요즘 와서 좀 비판도 받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도 그때 의장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1948년 그러니까 45년 해방이 되고 48년에 나라를 세웠다. 건국을 했다. 하면은 이건 창피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왜? 연합국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줬다.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다면은 우리는 뭐요? 어부지리를 얻은 것밖에는 더 되느냐? 남이 일본을 없애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건국을 했다면 이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창피한 것이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승만도 그렇게 말합니다. 일제의 강포한 폭력, 정치 거기에 저항하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3.1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을 선언하고 그 바탕 위에서 나라를 세웠다. 이래야만 자부심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 48년 연합국이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를 세웠다. 그건 창피한 짓이다. 그래서는 항상 제가 이승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승만의 그런 역사의식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과연 해방이냐 광복이냐 헷갈리죠, 여러분들. 해방 70주년이라고도 하고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니까 헷갈릴 겁니다.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나 광복이라고 할 때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이념은 뭐냐?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빛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빛을 회복한다는 것이 광복이지만은 그건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북이 분단되어 버리고 소련이 미국이 들어와서 좀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광복이라기보다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건 왜 그럽니까? 일제로부터 뭡니까? 일제의 쇠사슬로부터 해방됐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은 해방 70년이 되고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했던 일제가 망하면 곧 과거의 우리나라를 전부 되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원을 담은 것은 뭡니까? 광복 70주년. 어느 걸 사용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저는 해방 70년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때 그걸 광복이란 말은 안 쓰거든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두 개 다 씁니다. 우리 사회에서 광복 70주년이라 그러니까 그걸 써도 괜찮고 또 내밀하게 의미로서는 해방 70주년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해방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예, 그렇지만은 해방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방이 뭐 광복이라고 되어 그때 우리 민족의 민족사적 과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70주년 전 8.15를 맞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일제로부터 우리가 참 해방 또는 광복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뭐겠습니까?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첫째는 우리 역사가들이 보는 것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다. 36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 관료 제도라든지 사법 제도라든지 경찰 제도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교육 제도라든지 또 우리의 언어 속에 들어있는 36년간 일제의 잔재들, 일제의 유산들이 많아요. 이걸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청산해야만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걸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면은 제도라든지 또는 관습이라든지 또는 교육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입니다. 네. 일제 시대에 일본에 아부하면서 민족을 배반하고 팔았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러나야 됩니다. 적어도 공직에서 물러나고 공민권 제한을 받는다든지 하는 조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 불러낸 것이 일제시대 광공리 노릇한 사람들 전부 다 나오느라. 미군이 들어와서 통치할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옛날 사람들 불러다가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서 나는 죽었다 하고 숨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독립이 되었으니 또는 광복이 되었으니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새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권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그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변명을 많이 합니다. 또 변신을 많이 합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남쪽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사상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의 춘동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빨리 포착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반공주의자다 하는 식으로 나섭니다.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숨기고 변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반공주의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넣으려고 하면 뭘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반공 활동을 하는 애국지사를 왜 집어넣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뭐 에피소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를 든다면은 참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참 열심히 했던 중국에서의 독립운동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백범 김구 선생 못지않는 그런 활동을 했던 약산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또 최능진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뭐 꼭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약산 김원봉의 경우는 해방 이후에 이곳저곳에서 소위 소요가 막 일어나니까 그걸 이 친일 경관들이 그쪽하고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오죠. 너 그 사건하고 관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 뺨을 치고 문초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일제하에 친일 경찰로서 악질 친일 경찰로서 이름이 높은 노덕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덕술이라 하면 여러분들 나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약산 김원봉을 데려다가 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에서 견디질 못했습니다. 48년 이후에 북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하고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 두 번째는 나라가 해방되면서 곧 어떻게 됐습니까? 분단이 됐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통일입니다. 그리고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신장이라고 하는 큰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했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